어머님, 저랑 백화점에 가실래요?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승진해서 보너스도 받았거든요. 갑자기 며느리 소연의 달라진 태도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평소 제게 냉담하기만 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다정한 말투로 제 손을 잡다니요. 무언가 이상했지만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좋아지는 건가 싶어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소연은 제게 평소 엄두도 못 낼 비싼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피팅룸에 들어간 사이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한 여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방금 피팅룸에서 며느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 도장만 확보하면 모든 게 끝나. 집은 당신 명의로 바로 이전하고 그 노인네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돼. 라고 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물이 쏟아진 듯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 박 씨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사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배신과 그 후의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애 전 남편 정수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제 곁을 떠나버렸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아들 민호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32의 나이에 큰 회사에 다니며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고 주말마다 제가 외롭지 않도록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강남의 작은 단독주택과 약간의 보험금이었습니다. 교수였던 남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그 덕에 제가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특히 이 집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평생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자네의 노후를 위한 거야.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말게. 라는 것이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민호가 35되던 해 그 아이는 소연이라는 여자를 소개팅해서 만나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소연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똑똑한 여성이었고 첫 만남부터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세련된 차림의 소연은 항상 어머님,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라며 공손하게 약속했죠. 결혼식 날 소연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다소과한 옷차림과 장신구로 치장한 소연의 어머니는 저와 인사를 나누던 중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네요. 혹시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날은 경사스러운 날이니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불편한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민호 부부는 한 달에 2번은 꼭 제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가끔은 주말 나들이도 함께 다녔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며 비싼 영양제도 사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아들이 복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소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네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아직은 혼자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연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네, 그냥 제안해 본 거예요. 라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 2년째부터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호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전화에도 회사가 바빠서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명절에도 소연이 친정에 가야 해서 라는 핑계를 대며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민호보다 소연이 먼저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어머님. 민호 오빠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또는 오빠가 지금 잠깐 외출했어요. 라는 식이었죠. 마치 제가 아들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에게 전화했는데 소연이 받으며 어머님, 요즘 자주 전화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꾸짖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연스레 전화 횟수를 줄이게 되었죠. 세 번째 추석, 민호가 또 오지 않자 저는 참을 수 없어 직접 아들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었고 2개의 와인 잔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민호 오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저도 곧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절인데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는 친구를 만난다고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아, 어머님. 소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제 사촌 오빠예요.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했고 곧 자리를 피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수상쩍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날은 더 따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전화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갔다고? 명절인데? 네.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소연이 오빠라는 사람은 누구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었어. 소연이랑 그 남자가 단둘이 있더라. 또다시 긴 침묵. 그리고 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직접 찾아뵐게요. 이틀 후 민호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윤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의심이 들었어요.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친구 만난다며 외출하고 휴대폰도 꼭 들고 다니며 절대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메시지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오빠 보고 싶어라는 내용이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싫었어요. 그냥 친구일 거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회사 앞에서 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배신하다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소연이가 제 통장을 몰래 훔쳐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보험금이라니? 너희한테 다 준 거 아니니?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만 알려주신 별도의 보험이 있었어요. 꽤 큰 금액인데 소연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캐물었어요. 민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간 집안의 중요 서류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깜박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더 이상한 건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이 통장을 보니까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날 민호는 소연과의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그날 이후 소연은 마치 바람 소문을 눈치챈 듯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행동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 민호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냉랭한 분위기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마트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연이 그 사촌 오빠라는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 아들을 속이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호가 연락이 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소연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곧 엄마 할머니 되실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이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 하지만 민호는 너무나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야? 정말이니?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대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니 소연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요. 정말 민호의 아이가 맞는 걸까요? 민호는 또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기억을 까먹은 것처럼 그저 신이 난 것일까요? 저는 제 아들의 정신이 어디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갑자기 소연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소박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소연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전 남자친구로 우연히 재회했다가 잠시 혼란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깨달았고 민호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이 아이도 정말 소중하고 제발 민호 오빠에게 제 실수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네 마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고 민호가 이혼을 고민했던 모든 이유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그 남자가 정말 그냥 옛 남자친구였니? 그날 마트에서 너희 둘이 손잡고 있는 걸 봤어. 소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로서. 아이고, 어머님, 제가 바보같이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끝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지만 뱃속의 아이 이야기를 듣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의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증거라도 있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소연은 곧바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힌 병원 서류였습니다. 8주차예요, 어머님. 제발, 이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중 며칠 후 민호에게 소연의 방문 사실을 말했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본 장면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찾아왔더라.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던데. 네, 알아요. 저한테도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요.
그렇게 민호는 소연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에서 진짜 행복이 느껴지지 않았고 소연의 눈빛에서는 어떤 계산적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연의 태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고 민호에게 자주 저희 집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점 제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났고 소연은 자연스럽게 제 생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금융사기가 많으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연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효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녀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제 서재와 서류함을 뒤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출장을 간 사이 소연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백화점에 가실래요?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승진해서 보너스도 받았거든요. 평소 제게 옷을 사준 적 없던 소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아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소연은 제게 평소 엄두도 못 낼 비싼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피팅룸에 들어간 사이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한 여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방금 피팅룸에서 며느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 도장만 확보하면 모든 게 끝나. 집은 당신 명의로 바로 이전하고 그 노인네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되라고 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물이 쏟아진 듯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소연도 옆에서 눈물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어떤 계산적인 냉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모시러 와서 같이 시간 보내야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 교활한 여자의 계략을 막아야겠다고요. 퇴원 후 저는 직접 그 백화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여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여기서 쓰러졌던 노인입니다. 그때 알려주신 그 이야기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제가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그날 피팅룸 정리를 하러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만. 여직원은 소연이 어떤 남자와 통화하며 나눈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소연은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임신까지 가짜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말하길 아이는 없어. 초음파 사진은 내 친구 것으로 이름만 바꿨어. 그 노인네도 바보 같은 남편도 다 속았다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랄한 계략을 꾸밀 수 있는 건가요? 여직원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이 통화했던 남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맞지만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함께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여온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분 이름이 강현우인데 다른 매장 직원이 알아보니 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대요. 부유한 노인의 자녀와 결혼해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제가 직접 구글에서 강현우 사기를 검색해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을 속인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할머니가 가족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5억 원의 재산을 잃었다는 기사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 희미하게 비치는 남자의 모습이 소연과 함께 있던 남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직원의 말만으로는 민호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날 대화가 녹음되거나 한 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없어요. 하지만 여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남자분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 블루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자주 만나는 걸 봤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록 나이든 노인이지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스마트폰을 빌려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블루문 카페를 매일 감시했고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소연과 강연으로 보이는 남자가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들 근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 노인네는 완전히 속고 있고 민호도 내 말만 믿어.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집이 진짜 그렇게 가치 있어? 힘들게 이럴 가치가 있나?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강남 한복판의 단독주택이야. 최소 10억은 넘을 거야. 게다가 정수 노인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그 노인이 의심하는 것 같던데.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치매 초기 증상 있는 것처럼 꾸며놨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요양원 갈 날이 머지않았어. 다들 나한테 고생한다고 동정할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혼자 사는 걸 아는 이웃들에게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불을 켜놓고 나가시고 약도 제때 못 드시고.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그들의 대화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다행히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임신한 거 아니지?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소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왜 애를 가져? 그냥 친구 검사지 복사한 거야. 그 바보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도 거짓이었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었던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한 후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 그럼 내일 오라고 전해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대신 갈까요? 아니, 민호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내일 점심때쯤 오라고 전해주렴. 전화를 끊자마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연이 의심했을까요? 혹시 제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그날 밤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현관문 옆에 있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소연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소연의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높고 다급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기 전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민호 오빠가 갑자기 아파서요. 어머님이 같이 병원에 가주셨으면 해요.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순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직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둘러 민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민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민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많이 아프니? 아프다뇨?
저 집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소연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계속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빨리요. 민호 오빠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너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소연이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어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은 채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민호한테 전화했어.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알았다. 경찰도 불렀으니 그냥 돌아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 밖에서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낯선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노망난 척하더니 똑똑하시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곧 다 끝날 일인데.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고 곧 민호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살폈지만 소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상황을 기록했고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카페에서 직접 녹음한 소연과 강현우의 대화, 그리고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소연을 찾아가 큰 싸움이 벌어졌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민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괜찮니? 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가 소연의 집을 찾아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따졌고 소연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격분한 민호가 소연의 짐을 집 밖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이웃이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소연 씨와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더군요.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연과 강현우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서류와 위조된 문서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소연은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민호를 원망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그녀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잔인한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면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연과 강현우가 처음부터 민호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노인의 외아들이 있는 가정을 찾아내어 접근했고 소연이 민호와의 소개팅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민호는 한동안 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일터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소연이처럼 저를 속일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민호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렴. 그리고 백화점 매장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그 여직원 수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찾아가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르신.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수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는 수진 씨를 우리 집에 초대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민호도 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수진 씨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민호가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민호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했고 수진 씨의 권유로 사회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보내는 시간 속에서 민호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수진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수진 씨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선물을 가지고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수 만든 떡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민호 오빠와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 씨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소연과는 달리 수진 씨는 꾸밈 없이 솔직했고 민호를 대할 때도 항상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 후 민호와 수진 씨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진심 어린 축하와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진짜로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배는 이미 조금 불러 있었고 그녀는 수줍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곧 태명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좋은 이름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수진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 우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곧 진짜 할머니가 됩니다. 처음에는 가짜 임신으로 속았던 기억이 씁쓸했지만 지금은 진짜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종종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준 선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수진 씨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지혜로운 지인분들의 카톡과 밴드,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도 홀로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채널 실버라디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